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광효사, 예전으로 말하면 법성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해능 스님께서는 사냥꾼들하고 사회 땅에서 숨어서 오후보림 깨달음 뒤에 당신의 그 깨달은 것들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정착.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 논점이 벌어져. 진짜 완전한 깨달음에는 오후보림이 필요가 없어요. 깨닫고 나서 점검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없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노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제가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한 번 듣고 불가역성이 작동해야 된다. 불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 마치 댐의 물처럼 내려갈 수는 있어도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딱 충격받아서 배우면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까먹으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요? 그게 불가역성이 작동하는 거고 그게 도노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의 그게 필요가 없어.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이에요. 네.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갔을 때 모든 인간은 태초에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대부분 다 천동설을 받아들여. 그리고 지동설은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지동설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천동설로 넘어가지 못해. 그게 도노예요. 한순간 넘어간 거야. 그리고 다시 안 돼. 불가역성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음이 미진해서 뭐 다시 계속 닦아야 되고 되풀이해야 되고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구 평평설 압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인간이 태어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다 생각해. 딱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 우주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배우잖아. 한 번 딱 배운 뒤에 지구 평평설로 돌아가느냐? 없습니다. 그게 불가역성이야. 그런 게 도노예요. 그런 게 도노. 그래서 도노는 정확하게 되는 작동하는 도노는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해능 스님 때만 하더라도 거기까지 논점이 전개되지는 않아요. 그 뒤에 이제 또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이 중국 불교에 터지는 게 도노 점수가 하택신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택신해 계열이 도노 점수를 주장을 했고 그게 보조신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택신해가. 그리고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거는 청원행사의 조동종 계열, 그 다음에 남학해양의 임재종 계열. 이게 도노 돈수 계열입니다. 그리고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도노 돈수 계열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조계종은 도노 돈수 계열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론론에서 맞는 거예요. 동아시아 이론론에서는 답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 왜? 그것을 갈고 닦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면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고 그 통째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명상주의 할 때도 잘 못 잡아. 그래서 불가역성이 작동해야 실제로 완전한 도노야. 완전한 도노. 그리고 해능 스님이 거기에서 사회연에서 사냥꾼들하고 오후보임을 하고 그러니까는 좀 숨어 사시다가 나온 데가 어디냐? 여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법성사, 광효사입니다. 법성사.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가 법을 설하고 있었냐면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설했대.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육조 시대가 있어요. 오, 동진, 송제, 양진 이게 육조 시대인데 여기서 양나라 무제, 그 양무제가 나오는 거기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육조 시대. 이때 이 강남에 대반열반경, 대승열반경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그 대승열반경의 가장 핵심 사상은 일체중생 시루불성, 모든 중생에게 부처될 종자 가능성이 다 있고 그거 가능성으로만 있대. 그게 지금 드러나 있어. 불성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박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인도 불교는 못 가. 그건 나중에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간다고. 불성은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엄청난 철학적인 내용이거든.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렵지.
그래서 그 열반경을 강설을 하고 있었대, 인종법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해능 스님의 두 가지 사상이 있거든요. 해능의 육조혁명을 규정하는 두 가지 사상이, 하나는 불성사상이고 하나는 반야사상이에요. 반야공사상.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실체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완성된 완전한 것, 그것이 바로 불성이야. 실체가 없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것만 관주하면 그대로가 이 세상은 불성이 구현된 세계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그러려네. 그렇게 해서 열반경을 강설하고 있었대. 그런데 요 삭발탑, 여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쪽에서 아마 법을 설하고 있었으니까, 법당 앞쪽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설하면 그 밖에 쪽에서 좀 들리겠지. 거기에 이렇게 단간을 세우거든. 깃대, 국기봉 같은 걸. 그래서 거기서 깃발이 움직이고 있었대. 세워놨던. 그랬더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큰 스님이 법을 설하면 그거나 듣고 있지. 이 대승열반경이 남조에서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때 또 스님들이 딴짓을 하면서 그걸 보고 그 가르침을 안 듣고, 야,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더래. 나는 이걸 이제 풍법문답이라고 하는데, 바람이냐 깃발이냐의 문답인데, 웃기기는 진짜 웃겨요.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동네에서 유행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도 스님 법문을 하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 마치,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 많고 이러면 바깥쪽에 잘 안 들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도량에 참석하고 있다가 저거 봐라. 이제 산만한 거지. 안 봐도 비디오거든. 이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때 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행자입니다. 더벅머리 행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인다. 오 하면 약간 복고풍입니다. 그게 유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운의 안경이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나중에 해능이 육조혁명에서 일상성 강조라는 측면을 딱 대입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냐? 인식론의 오류, 그 다음 유심주의의 오류가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너네는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냐.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됐잖아. 부자로 살고 싶어도 잘 안 됐잖아. 왜?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나? 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그냥 소시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평생 살아왔나? 그 마음은 먹었잖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에 매몰되거나 유심주의에 매몰되면 그게 동아시아가 사실은 골로 간 이유예요. 훨씬 선진적 사고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날이 더운데, 지금도 여기도 덥잖아. 더운데 이거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계곡물에 물 담그고 마음을 조절해서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 그것에 불만을 일으키고 내가 저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캐리어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그 사람이 에어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서양과 동양이 갈리게 되는 이유야.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게 동아시아 불교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자꾸 바꾸면 된대. 바꾼다고 안 바뀌어요. 허리 아픈 거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뜨끔해. 뭔 바뀌어. 안 되는 건 안 돼.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서양적인 발전이라니까. 근데 동아시아는 그거는 자연적인 거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심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야. 왜? 외부적으로만 달려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계속 발전해서 갈 수가 없어.
힘들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경쟁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음 비중을 키워가야 되는 거는 맞아.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그런 쪽에 빠져버리면 인생은 무가치한 게 돼버린다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은 8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 그러니까 대충 라면이나 계속 때워도 배는 차. 그렇게 사는 거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부자로 좋은 거 오마카세를 먹는 사람이 8시간 지나고 배가 안 고플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문화라니까. 문화고 고등한 정신적 가치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명품이 뭔데? 제품 질이 좋은 게 아니고 마크가 좋은 게 명품이에요. 마크가 좋은 거. 왜 그 마크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10배, 20배, 100배도 지불하느냐?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다 잘못됐느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 그런 건 다 무가치한 거고 야 네가 지금 옷 벗고 다니냐? 마누라가 남편한테 내가 어디 나갈래도 옷 입을 게 없다. 그럼 네가 옷 벗고 다니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니까. 모든 건 다 무가치해져. 그래서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방어 기제를 펴는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가 걸렸던 사실은 저주입니다.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바람에 동아시아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구한말 이때쯤 되면 1800년대 말 이때쯤 되면 동도서기론 나오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과학은 받아들이면 정신은 우리께 더 옳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다 정신을 파는 기업이에요. 제조업 기업이 아니고, 없는 걸 파는 무형의 기업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는 더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도 그거 사실은 그렇게 믿고는 싶지만 그렇게 막 녹록하지 않아. 사실. 저들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저들이 만만했으면 우리가 그걸 파고 들어갔을 건데 실제로 안 파고. 내가 이런 절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한 스님들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벽암록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하는 거를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할 건데 그게 작업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만한 게 있으면 지들이 번역해 가요. 그들이 왜 번역해 가지 않냐면 볼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던져주고 그들의 용어를 써준다 그래서 볼 것 같아? 안 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도 메일이 오든지 뭐 저 포털 이렇게 열면 수도 없는 정보들이 한글로 다 써 있어. 다 읽어? 안 읽어. 철저하게 가려버린다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준다고 그래도 볼 게 없으면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볼 게 있으면 지금 현대 사회는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라도 끄집어내서 부각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그렇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마치 우리는 진짜 대단한 걸 갖고 있는데 번역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 안 그래.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께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께 굉장히 대단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재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옹고지신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해능 스님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 유심주의거든요. 아마 화엄경이 한번 유행하고 난 당나라 풍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일체유심조처럼. 다 배경들이 있어. 그러니까 불성예의가 나오고 대반열반경을 인종법사가 강의하고 이런 거는 강남의 열반경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능 스님은 그걸 유심주의로다가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스토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그 배경들을 이렇게 촘촘히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포 뜨는 겁니다. 포를 얼마나 잘 뜨냐가 공부력이에요. 그냥 그거를 모든 거를 그냥 다 그대로 믿으면 그건 신앙인입니다. 그건 신앙인. 신앙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인종법사가 그 얘기를 들었대. 그것도 약간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내가 말을 하는 상황에서 저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600만 불의 사나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잠깐 들어. 그러니까 되게 이게 똑같은 경전을 읽어도 얼마나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봐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진짜 들렸을까? 그런데 인종법사가 듣고 득달하시냐? 남방으로 오조 홍인법사의 법을 받은 사람이 왔다는데 당신이요?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마치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처럼 그게 접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너무 멋있어. 이게 생각해 보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정재가 옛날에 그 관상 영화 나올 때 이렇게 딱 하면서 딱 나오는 그 포스 있거든. 그런 거야. 그게 바로 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있고 거기서 삭발을 해줘서 출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광효사에 삭발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해능 스님은 그때까지 행자였었어요. 행자에게 오조 홍인이 법을 전하는 게 맞냐? 이게 출가주의와 제가주의의 차등 문제인데 이게 되냐에 대한 생각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삭발을 했으면 스승이 인종법사 아니요? 이게 왜 홍인 스님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 내가 이쪽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 스님한테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출가는 이쪽에서, 내가 머리는 이쪽에서 깎았어. 그런데 영향은 이쪽에서 받았어. 그래도 이쪽 같은데?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육조단경에 처음에 내 법이 이렇게 내려왔어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 사법을 천명하는 건데, 내 계통을 천명하는 건데, 그렇게 그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광효사라고 하는 저 딱딱이 지금 시간 날리는 거예요. 시간 날려서 지금 아마 저녁 공양 예불 이렇게 지금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판 치는 거예요, 저게. 저런 걸 개판이라 하거든. 그래서 저거 치기 5분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개판 5분 전. 그리고 저게 예전에는 목탁으로 저걸 쳤었어요. 목탁으로. 그래서 목탁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목탁이 이 목탁 아니다. 우리 지금 치는 목탁 아니다. 약간 딱 나온 판때기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좀 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 아까 우리 예불할 때 쓰던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원형적 목어기도 하고 그게 원래 목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잡는 송잡이 들어가는 쪽으로 바뀐 거고,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해능 스님이 여기서 삭발을 하신 거를 기념으로 해서 삭발탑이 만들어진 거고, 이 삭발탑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약간 이렇게 패인 걸 알 수가 있어. 그 패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터가 예전에는 여기보다 훨씬 낮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터는 돋아지는 터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터가 그렇게 안정된 자리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 절이 진짜 좋은 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꺼진, 이게 약간 터가 움직이는 터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데, 해능 스님이 여기서는 이제 삭발하시고 처음으로 출가하셨다는 그 의미가 가장 강력하게 있는 절이 요 법성사. 법성사 지금 현재 광효사가 되고,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이제 법을 설하세요. 그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은 우리가 이제 보림사, 남아선사입니다. 조계산. 그래서 그 조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가 조씨 땅이에요. 조씨 땅. 그래서 거기가 이제 조계가 되는 거고, 그 근처에 대범사가 있었어요. 그 대범사가 육조단경에 설해진 땅. 그러니까 장소. 육조단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주자사 위거라는 사람이 대범사에서 계단을 만들고 이제 법을 설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소주가 좋은 소주가 있고 나쁜 소주가 있어. 광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광주. 광주에 두 가지 광주가 있죠. 광역시 광주, 경기도 광주 이러듯이 소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주는 소주항주.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항이 있다. 소주항주가 있다. 그게 동아시아의 베니스라고 하는 물의 도시. 항주, 소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오지소주. 오지소주.
오지소주.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법을 설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왜 강남에서 해능 스님의 육조혁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는 장안과 낙양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요. 장안과 낙양의 그 섬서성이거든요. 거기 서면의 서쪽에 있다라 섬서성이에요. 서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걸 서쪽에 있다라 섬서성인데, 거기에서 멀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리고 저 보리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외래 문물이 들어오는 흔적을 알 수 있거든요.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코스들이 있어. 그러면 외래 문화에 접촉되고 중국의 전통적인 불교나 이런 것들의 세력이 좀 약해. 그러면 전통과 새로운 것들이 섞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 그게 달마 이야기이기도 하고, 달마 이야기. 달마 이야기 하면 잠깐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달마, 그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는데, 양무제가 내가 평생 동안, 양무제를 보살천자라고 합니다. 천자는 황제라는 뜻이고 보살이야, 보살. 그리고 실제로 절로 출가도 하고, 그 다음에 양무제가 가장 결정적인 동아시아 불교에 영향을 미친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자비도량 참법, 그리고 스님들한테는 엄청난 걸 한 게 이제 단주육문이라고, 술과 고기 먹으면 잡아서 족친다. 그리고 큰 스님이라도 내가 시범 케이스로 조지겠다 라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과 고기를, 그 얘기는 뭐냐? 돌려 말하면 먹었다는 거예요. 상시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상시로.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방에 꺾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 불교를 규정하면서 뒤에서는 먹어도 앞에서는 안 먹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안 먹는 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문화 배경이 사실은 그 양무제, 단주육문. 그리고 양무제는 실제로 그런 생활을 다 했어요. 그래서 종묘 제사까지도 소제, 고기를 안 쓰고 육제가 아니고 소제, 채소만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죽은 종묘의 귀신들은 원래는 제사는 귀신 중심이에요. 귀신이 드시던 걸 먹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그거 나오던데, 김지원 그거 나올 때 내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내 맛있는, 내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더라. 아니야, 귀신에게 맞춰주는 거야, 제사는. 그러면 왜 지금 맛없는 제사 음식이 올라갑니까? 옛날 귀신들이라서 그래. 그 입맛이라서. 이해가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를 그렇게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니까 무공덕, 공덕이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능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공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해능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복덕이지 공덕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덕은 어떻게 보면 공덕하고 복덕이 차이가 커요. 공덕은 공부하고 머리 튀는 게 공덕. 복덕은 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생각 쪽,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 공덕. 그다음에 물질이 생기는 거 복덕. 그거는 물질로 준 거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덕이기 때문에 무공덕이라고 했다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달마가 더 이상 양무제랑 뜻이 안 맞아서 이제 가랑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 소림사로 갔다더라. 그 소실봉 그쪽으로 가면 달마동이 있어. 저도 올라가 봤는데 다리 되게 아파. 계단 엄청 많아. 계단 엄청 많아. 그리고 짜증 나는 거는 아무튼 숭산이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잘 안 불어. 덥기는 하고 이게 쉽지 않아.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달마나 이런 분들 이야기가 이 동네에서 자꾸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리수 이야기 있고, 육룡사나 이런 데도 그 보리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적으로도 남방문화랑 남방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랑 연결되기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점을 일으키면서 중국적 사유가 작동하는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불교, 그러니까 화엄종이나 뭐 이런 기성종단들은 기존의 틀로부터 다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기존 틀에 갇힌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강북의 불교들이 틀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강남은 변방이었고 잘 신경 안 썼고 외래 문화랑 접점이 일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충격들이 가해지니까 자기네식으로 재해석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안 봐요? 그러니까 짜파구리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야.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야. 그런 창의적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놀랍지? 굉장히 놀라워. 그게 가능한 건 뭐냐? 약간 미친놈들이 가능해. 미친놈들이.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그러다가 세상 놀라운 발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존 것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해능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해능의 가르침을 경이라고 하고, 그 가르침을 이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조 단경을 전수자는 그 가르침을 이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지점이에요. 단지 그게 벗어나려는 힘이 좀 약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달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야. 달이 조금만 덩치가 크면 지구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성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행성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애가 너무 컸대. 그런데 조금만 더 컸으면 못 잡을 뻔했는데 잡는 바람에 둘 다 휘청거립니다. 지구랑 달이 그렇게 노는 거야. 진짜야. 진짜. 그렇게. 그래서 그 정도 비슷한 상황까지 갔던 게 어떻게 보면 남종선이에요. 그래서 남종선의 가르침은 교회 별전, 교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러한 경전이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더 대단한 텍스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 말에 가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은 이야기가 드디어 이 선종에서 나오거든요. 선종이 자꾸 어떻게 보면 너네 이단 아니야? 이런 논쟁에 시달렸던 것 같아. 너네 왜 부처님 경전에 없는 이상한 말을 해?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전등록이라든지 이런 전등록, 속등록, 보등록, 광등록, 천성, 연등회요, 뭐 이런 식의 오등록이라고 하는 게 다 송나라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그것이 다 정립돼서 완전하게 선종이 주도 세력이 되지 못했어. 그때 비판들을 들으니까 선종에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수를 씁니다. 선을 넘는 무리수를 둡니다. 그게 진귀조사설이라고. 진귀조사설. 처음 들어봤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거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잘 몰라. 진귀조사설이 뭐냐? 부처님께서 35살에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갑다. 약간 아니었었다. 함량의 순금이 아니고 18K였다. 그래서 새로운 선생을 찾았다. 그게 진귀조사예요. 진귀조사. 그래서 그 진귀조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해졌다. 그 얘기는 뭐냐? 조사선이 교종보다, 쉽게 말해서 선종이 교종보다 우위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한 엄청나게 무리수를 둔 무리한 주장을 했어.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 집단 안에서도 야 이건 상도, 야 선 넘었다. 그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 라는 비판을 받았어. 그래서 잠깐 유행하다가 없어졌어. 그거를
듣고 가지고 오신 분이 통일시라 말에 유학 갔었던 범일국사. 범일국사.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중국에는 없어. 중국은 다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그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하지만 그게 불교냐 아니냐, 일본의 학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불교 같이 특이하게, 그러니까 같은 종교 안에서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변화되는 건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선불교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특이점을 더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창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라고 얘기하느냐. 불교는 딴 게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을 보고 가는 거는 맞지만 그 핵심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내가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불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기독교하고 달라. 신을 믿고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거다가 아니고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붓다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롤모델, 그렇게 우리가 좌표를 찍을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인 거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선은 바로 그 실체를 가리켜, 너를 가리키는 거야. 너가 붓다가 지금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불교가 아닌 듯이 보여도 가장 핵심적인 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졌지만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꽃이 피는, 꽃이 피는.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5잎의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해능 스님인 거예요. 그 어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꽃은 그냥 중국 불교로 놓고 열매는 한국 불교로. 그렇게. 그게 제가 얘기하는 한국 선불교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어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한국선이 뭔지, 중국선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의 버전, 해능을 넘어서는 해능 이상의 가치, 그게 한국에도 존재했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